경찰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해서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선거 개입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조직폭력배가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이 개입을 했었고 또 현재 실태는 어떠한지 오늘 사회부 황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황 기자, 이제 총선이 3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조직폭력배 단속을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정치 깡패를 걸러낸다는 방침인데요. 네. 경찰에 따르면 최근에는 조폭이 과거처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실력을 행사한 사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게 되면 조폭의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치 깡패뿐만이 아니라요, 서민을 상대로 서민을 괴롭히는 그런 조폭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기간 동안에 자칫 그 민생 분야에 관심이 소홀해질 수 있는 틈을 타서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찰은 어떤 내용의 첩보를 수집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중점 첩보 수집 대상은요. 일단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또 폭력이나 협박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또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갈취하는 행위 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에 삼척시장 후보에 나섰던 그 한 후보의 사무실을 조직폭력배 두목이 가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빈 소주병을 들고 가서 이제 폭행하기도 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유는 해당 후보의 현수막이 자신의 건물 창문을 덮었다는 거였는데요. 결국 문제를 일으킨 조폭은 구속이 됐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유치권 분쟁 현장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소위 용역 경비원들의 집단 폭행 등도 그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 그 범죄 분류 이런 기업형 지능형 범죄로 분류가 돼서 첩보 수집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일단 한 달 동안 첩보 수집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조폭을 검거하게 되면은 상반기 특별 단속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찰의 계획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해 전국 수사부서에 첩보 수집 강화 지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폭의 선거 개입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으나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조폭의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려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경찰이 이 선거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은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긴 하는데 90년대 이전까지는 좀 만연했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드라마, 영화 통해서 지금 세대에 있으신 분들도 한 번쯤 그런 네. 정치 깡패들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최근 개봉된 영화 중에서는 내부자들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인들하고 또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조직폭력배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이나 군사 정권 때는 정치권과 결탁한 조폭들의 이른바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시대별로 변천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950년대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승만 정권이 장기 집권을 시도하던 때였는데요. 이때는 이승만 정권을 비호하고 이에 반하는 야당을 짓밟는 그런 정치 깡패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였습니다. 1952년이었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발췌 개헌안을 발의가 됐는데 부산 피난국회에서 또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땄벌레, 또 백골단, 민족 자결단 등의 그 조직폭력배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들은 개헌안에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50년대 정치깡패라고 하면은 경찰 출신의 이정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또 이정재와 또 이마수 같은 폭력 조직 두목들이 야당의 시국 집회 등에 난입을 해서 방해하거나 또 위협을 가하는 일이 당시엔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네, 이정재나 이마수 상당히 유명한 정치 깡패 예. 아니었습니까? 이 50년대에 이어서 60년대도 사실은 이 정치 깡패들이 좀 활개를 치다가
점점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기도 했는데 네네. 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네, 60년대에는 3.15 정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그 조직 폭력배들을 모아놓은 대한방공청년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선거 전유대라고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원들은 대거 부정선거에 동원이 되는데요. 이들은 막강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각종 탄압의 앞잡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런 부정선거는 결과적으로 당시 집권단인 자유당의 붕괴를 가져왔는데요. 정치 깡패 조직의 생명도 이때부터 사그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4.19 혁명과 5.16 쿠데타를 거치면서 정치 깡패 조직도 대부분 잠잠해진 건데요. 네. 특히 군사 정권은 과거 청산을 명분 삼아서 이정재 등을 대거 잡아들여서 결국에는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사그라들긴 했지만 사실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7, 80년대에 다시 이런 정치 깡패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70년대 그 김태촌을 다들 네. 한번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76년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 전당대회당에 난입을 해서 주류파를 대회장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때 대표적으로 이제 타깃이 됐던 게 주류파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태초는 어쨌든 비주류의 사주를 받아서 부하 한 150명 정도를 이끌고 당시 그곳에 쳐들어간 건데요. 강목을 휘두르는 거는 기본이었고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각종 위협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주류파인 이철승이 당수에 오르게 되는데요. 김태초는 86년도에 민중민주당 창당대회장에도 나타나서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 대표적인 사건이 용파리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네. 87년도에 그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폭력 조직 두목인 그 김용남, 그 용파리의 별명을 갖고 있었던 김용남이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축이 돼서 창당을 한 통일민주당을 와해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전국에 20여 개 지구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난입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피운 건데요. 추후에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막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된 김용남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위해서 또 내가 자신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또 선도한 데는 제가 한 100% 정도는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꼭 보여주겠다고 해요. 보여줘요. 끝까지 보여줘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 목회를 목숨을 걸고 정말 앞만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 정치 깡패 활동이 90년대 들어서 범죄와의 전쟁, 우리가 영화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좀 쇠락기를 거쳤죠. 예, 맞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일선 경찰서 외근 경찰에게 우리 총기 지급은 안 되고 있는 그 총기 실탄 지급하면서 네. 조직폭력배 소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실제로 2년 동안 범죄 발생률이 5.9%가 감소했다 이런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기 국면용이다, 보여주기식 성과다 여러 가지 비판도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로 인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정치인과 손을 잡고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황정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